예, 지금 두 번째 시간에는 시민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시민성도 이것도 역시 이제 수입된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시티즌십, 시민됨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민성 혹은 시민의 덕성 뭐 이렇게 불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티즌십인데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만약에 근대 이전 사회에서는 뭐 유럽에서는 기사도, 한국에서는 선비정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시민성, 시민됨은 그런 식의 뭐 기사도, 사무라이 정신 혹은 그 다음에 선비정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선비정신, 기사도, 사무라이 정신은 대개는 귀족 혹은 지배층이 자기들이 통치를 잘하기 위한 일종의 덕성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다스리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덕목 같은 것이죠. 근데 지금 시대에는 그거 안 맞죠. 지금 시대에는 다스리는 사람의 덕목이 아니라 다스림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차이가 없는 시대에 구성원들은 그 사회의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문제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문제죠. 결국 이 도덕적인 아까 제가 시민의 차원을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했는데요. 진보 보수에서 보수적 차원에서의 개인적 덕성, 인격, 개인적 태도로 봅니다. 진보적인 차원 쪽에서는 시민을 권리의 주체, 권리 쟁취 이런 차원에서 보고 보수적인 쪽에서는 덕성, 윤리, 인성, 태도, 가치관 이런 거라고 보죠. 근데 이제 저는 뭐 기본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도덕성의 문제는 너무 개인 윤리로 가는 경향이 있다. 그 개인 윤리로 가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개인 윤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사회 구조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회 구조나 사회를 바꾸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노력을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투표 열심히 이웃을 돌봐주세요라고 하는 게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사회가 안 바뀐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역시 저 개인적으로는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또 어떤 권리 쟁취, 권리 주장, 사회 개혁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을 저는 시민성에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그렇게 보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약간 보수적이 돼가지고 이제 이 앞부분에도 틀린 게 아니고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중시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약간 기울어졌어요. 점점 더 기울어질지도 몰라요. 사람 인생이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워낙 나쁜 놈들을 많이 봐가지고 이게 사회가 다 권리 쟁취를 하고 싸우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인간이 안 된 놈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가끔씩은. 저런 놈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개인의 문제를 정말 무시할 수는 없구나 이거를. 그래서 저는 뭐 인성교육 이런 거 참 그게 결국은 지배 질서를 합리화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라도 되면 참 다행이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가끔씩 하게 돼요. 그렇게 하는데 특히 뭐 정말 우리가 개인으로서 그런 것이 아니라 권력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사실은 개인 한 사람이 힘이 없을 때는 그 사람들의 영향력은 가족이나 이웃 사람에게만 미치지만 힘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됐을 때는 온 사회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나 가정에서 정말로 이런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도덕교육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근본주의적으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학교에서 이 시빅스, 서양 사람들이 얘기하는 시빅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성교육인데요.
시민으로서 기본 품성들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사실은 서양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시민성의 가치가 권리라고 하는 개념만 빼고는 우리나라도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 쟁취의 개념은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었어요. 권리라는 것도 사실 수입된 개념이에요. 권리라고 하는 개념도 원래 없었던 개념이에요. 없었던 개념인데 이것이 너의 권리를 찾아라고 했을 때 이 권리는 서양에서 수입된 거 맞아요. 근데 그거를 빼고 나머지는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시민적 덕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다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렇게 꼭 선비정신 그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무슨 뭐 그 맹자가 이야기한 예를 들면 뭐 인위예지 예를 들면 인위예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참 고리타분한 이야기처럼 받아들여지지만 지금 시대에는 인위예지를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뭐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영어로 조금 번역하면은 empathy, sympathy, 동정심 혹은 공감 능력 이거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요즘 사실은 서양에서도 시민성 이야기할 때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공감 능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시민교육에서 제일 앞선 나라 중에 하나가 프랑스인데요. 프랑스가 80년대 시민교육의 이 말하자면 내용하고 2000년대 이후가 바뀌었어요. 80년대 이야기할 때는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권리 문제를 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2000년대 와가지고는 프랑스의 시민교과, 프랑스 시민교육이 별도 교과가 있거든요. 시빅스가. 근데 이 시민교육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가치가 공감이에요. 공감이에요. 그게 뭘 말해주냐? 신자유주의 시대의 이 경쟁이 너무나 사람들을 피폐화시킨다. 인간관계를 너무나 피폐화시키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공감 능력을 기르는 것이 시민적인 것의 첫 번째 덕목이라고 프랑스 같은 나라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그런 공감 능력의 원조는 한국이에요. 그 인이에지의 인이라는 게 그거예요. 인이라는 게 뭐 논어에 보면 제자들이 공자님께 인이 뭐예요? 계속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 예수님께 사랑이 뭐냐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그 넓게 말하면은 되게 심퍼시, 엠퍼시. 그러니까 옆 사람 인이 뭐 공자님이나 맹자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을 하면 측은지심. 애가 물에 막 그냥 애가 물이 위험한지 모르고 막 기어들어가서 물에 빠지려고 할 때 안 돼! 할 때 그걸 잡는 마음이에요. 그냥 가만 두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그거예요. 그게 측은지심이에요. 아픈 사람 보면 참 안 됐네. 가난한 사람은 참 안 되네.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불행하지?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이게 측은지심이에요. 이게 인이에요. 인. 그러니까 측은지심은 사실 시민성의 기초예요. 예, 측은지심이 없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동물이에요. 동물도 측은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측은지심, 공감 능력, 요즘식으로 말하는 공감 능력이고 인의의, 의는 뭐 의는 수호지심이에요. 부끄러운 마음이에요. 부끄러움은 사람의 행동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부끄러움을 왜 의하고 부끄러움이라는 게 이게 수호지심이 같이 가느냐? 부끄러움이 있을 때 사람은 행동하게 돼요. 참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못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막 행패를 부리면서 거기 앉아있는 그 젊은 여성에게 막 그냥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고 하는데 내가 버스 타고 가면서 그러지 맙시다.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많은데 그런 이야기 했다가는 그 깡패가 내인도 달려들 것 같으니까 입 다물고 있잖아요. 부끄러운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은 조금씩 내가 이럴 때
그러지 맙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했다가는 저 사람이 나인데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르니까 모른 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의롭지 않죠. 정의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맙시다.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말했을 때 그게 의예요. 의. 저스티스입니다. 저스티스. 그 시민 행동의 기초예요. 의가. 그렇잖아요. 정의감에. 기본적인 정의감인데 그 정의감이 물론 굉장히 위험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광주 5.18 총을 든 사람들. 여러분들 얼마 전에 나온 김군이라는 다큐멘터리 혹시 보셨나요? 김군? 안 보셨으면 빨리 보세요. 내일이라도. 잘 만든 다큐인데요. 그 광주 5.18 당시에 마지막까지 싸운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왜 지만원이라는 사람이 간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이. 근데 이 다큐 감독이 젊은 사람이에요. 정말 이 사람이 간첩인가 추적한 거예요. 그 사진에 나온 사람들을 다 수소문 해가지고 그걸 밝혀낸 그 다큐예요. 김군이라는 다큐가. 근데 그 다큐가 참 슬픈 이야기인데 거기에 나온 사람들 중에 확인한 사람도 있고 확인 못한 사람도 있는데 확인 못한 사람들은 죽었겠죠. 네, 죽은 사람 죽었을 테고 그리고 죽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사람 중에 넉마주의 아시죠? 옛날에 했던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길거리에 최고로 천대받던 청년들이 거기서 나가서 총 들고 싸운 거예요. 그 총 들고 싸운 청년들에게 인터뷰를 해요, 감독이. 왜 그랬어요? 그 사람들 답변이 비슷해요. 너는 민주주의 뭔지 몰라요. 민주화 뭔지 모르고요. 전두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면 나는 살아요. 도망가면 사는데 가만 내버려두면 저 사람 피 흘리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때 나는 거기서 그냥 지나갈 수 없었다. 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움은 분노잖아요. 분노. 이게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세상에 해가지고 분노라게 해요. 분노감과 거기서 이 사람들이 총을 들게 된 것인데 그게 수호지심, 그러니까 의예요. 의. 근데 의는 꼭 많이 배웠다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바로 그처럼 정말로 사회에서 최고로 천대받던 사람들이 가장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오히려 도망가죠. 그죠? 네. 많이 배운 사람들 왜냐? 저희가 학력이나 학벌이 높으면 앞으로 더 행복하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없지.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학력과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번 주변에 관찰해 보세요. 네, 학력과 비례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꼭 그런 식의 시민으로서의 행동을 제대로 하는가? 꼭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어요.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게 의예요. 꼭뭐 광주에서 총 들은 거는 정말 위험한 환경이니까 모든 사람이 선택할 수는 없어요. 도망갔죠. 대부분 도망갑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차에서 당신 그러면 안 돼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큰 위험 부담은 없어요. 근데 그것도 안 해요, 사람들이. 대체로 안 해요. 그죠? 네, 대체로 안 합니다. 예는 뭐예요? 인의 예. 예는 예인데, 예의는 사양지심이라고 해요. 사양하는 마음. 예를 들면은, 내가 배가 고플 때, 그 공자님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고리타분한 사람처럼. 사양지심인데, 내가 배가 고플 때, 혹시 내보다가 더 배고픈 사람이 없을까? 라고 이렇게 옆을 돌아보는 거. 그러니까 공자님이 보면은 밥을 먹을 때 허겁지겁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허겁지겁 먹지 말라는 말은 난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겁지겁 먹지 말라는 말은 내가 배가 고픈데 내보다가 혹시 더 배고픈 사람이 없을까 정도로 한 번쯤은 보고 먹으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혹시 내보다가 더 배가 고플지도 모른다. 그러면 야 너 이거 보고 라고 하는 마음이 그게 예의예요. 예의. 사양하는 마음. 사양지심. 그 사양지심. 그 다음에 마지막은 지. 그러니까 시비지심인데 따지는 마음. 따지는 마음인데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라고 따지는 마음이에요. 지예요. 지. 근데 따지는 것의 시민성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왜냐하면 따지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바보처럼 행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바로 지금 내가 이제 이 동아시아 한국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바로 이제 서양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내가 하는 것인데 시민성은 무지한 상태에서 본능만 가지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학교에서 배우는 뭐 입학시험을 잘 보기 위한 그런 지식이 아니고 누가 정말로 사회를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투표할 때 후보를 선택할 능력이에요. 투표할 때 사람들은 다 미사여구를 들이댑니다. 아, 내가 당선되면 뭐 이걸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정말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위해서 제대로 일할 사람이고 누가 공익을 위해서 일할 사람인가를 알아야 제대로 선택을 하게 되고 제대로 선택을 해야 사회가 좋아지는 건데 사회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아니라 평생을 자기 이기심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추구한 사람이 선거 때가 돼가지고 내가 여기서 뭐 구민들을 위해서 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말은 하는데 사실은 아닌 거지. 사실은 아닌데 그 사람을 진짜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 것으로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이 투표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자기에게 화살이 결국은 총알이 날아오는 거예요. 거꾸로 날아오는 거예요. 사실은 바보짓이죠. 근데 우리는 투표할 때 상당히 많은 바보짓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이게 어떻게 이 일만 있겠어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수많은 사례들 머리에 떠오를 거예요. 아마도 수많은 사례들. 즉 누가 정말로 나와 나의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익적인 인간인가 아닌가를 판별을 해야 되는데 그 판별을 하려면은 사람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사람을 볼 줄 아는 능력이라는 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재선 국회의원이다. 지금 뭐 광명에서 옛날에 이현주 이런 사람도 됐죠. 국회의원. 자, 그 사람이 국회의원 당선됐을 때 구호하고 당선돼가지고 당을 옮긴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한번 비교해보세요. 이거 비교해보시면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판별하냐는 거예요. 초선 의원일 경우에는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이력을 보고 판별할 수밖에 없고요. 재선일 경우에는 의정활동을 가지고 판별할 수밖에 없어요. 의정활동은 뭐예요? 이 사람이 뭐 이런 특별한 법안,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보유세를 인상하는 이런 법안이 있을 때 여기에 이 사람이 어떤 쪽에 투표를 했는가? 예를 들면 증세, 그 다음에 복지, 그 다음에 무슨 뭐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게 지금 계류되어 있는데 이런 때 이 사람이 어떤 쪽에 투표를 했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다음번에 또 출마했을 때 아, 이 사람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모르면 또 속는 거예요. 2번 속고, 3번 속고, 4번 속고. 바로 지의 문제예요. 이니 지의 문제인데 지는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시민으로서 제대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지식이 필요한데 그 지식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정책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정책은 어디서 왔고 왜 이런 정책이 계속되고 있고 왜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민주시민교육법은 통과가 안 될까? 누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을까? 왜 반대했을까? 이걸 아는 거죠. 이걸 아는 거죠.
자기 생활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는 뭐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가 보이스를 올리고 하려고 했을 때 극력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이고 그 사람들이 왜 반대했는가?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식견이 필요한 거예요. 즉 시민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식견이 필요하다. 저는 이것이 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학교에서 획득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보통 사람들이 평생교육이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책을 보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판단력을 높이는 것인데, 이 세상에 대한 판단력을 가지게 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저는 정치적 문해력과 미디어 문해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문해력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자기가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자기가 권리를 함부로 행사했다가는 자기는 계속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자기가 인간 대접받는다. 그죠? 시민 대접받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 문해력이에요. 정치적 문해력. 그러니까 선거 때 평소에 혹은 의정활동에 국회의원들 혹은 구청장 이런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평가하고 그 사람들의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정치적 문해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미디어 문해력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야기하는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거예요. 미디어 리터러시, 즉 미디어 문해력은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가짜뉴스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 미디어 문해력은 이것도 그냥 그대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어떤 언론이 가짜뉴스를 유포를 했을 때 이게 가짜인가 아닌가를 알아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리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디어가 A라는 미디어와 B라는 미디어가 두 개가 있을 때 하나의 사건을 어떻게 보도하는가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사설에서 다루고 어떤 걸 사설에서 다루지 않느냐. MBC와 KBS는 9시 땡이 했을 때, 8시 땡이 했을 때 뭐를 제일 먼저 뉴스를 내세웠냐 이거예요. 제일 먼저 옛날에 땡전 뉴스라고 있었잖아요. 땡 하면 전두환이 나오는 거. 80년대 있었던 땡전 뉴스예요. 그러면 땡 했을 때 어떤 뉴스를 내보내는 것은 그 언론사의 데스크의 판단력이에요. 데스크의 정치가 개입이 되는 거예요. 데스크가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사안을 제일 먼저 보도를 하느냐, 아니면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그 편성을 하느냐. 대체로 언론사, 방송사에서는 20분 지난 후에 뉴스는 가치가 없어요. 10분 안에 어떤 뉴스를 보도하는가가 그 방송사의 색깔이에요. 그 방송사의 노선이에요. 입장이에요. 10분 안에 어떤 뉴스를 보도하는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그것만 계속 봐가지고 몰라요.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봐서는 이거 정말로 중요한 사건인데 왜 이거를 보도 안 할까? 아니면은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고 이건 정말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이 사건은 그냥 30초 딸랑 해버리고 어떤 거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시원한 것만 그냥 10분 동안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미디어 리터러시예요. 미디어 리터러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세상의 일을 다 할 수 없잖아요. 언론이라고 하는 이 프리즘 안경을 통해서 우리 세상을 보잖아요. 근데 이 안경이 색깔이 끼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미디어가 바로 되지 않으면 정치가 바로 되지 않는 거고 시민사회가 바로 서지 않는 거예요. 지금 검찰 문제가 많이 있는데 검찰이 수사할 사람은 수사 안 하고 수사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압수수색을 하고 이렇게 되면 골쳐본 거예요. 이건 정말로 중대범죄자들은 수사를 하지 않고 요만한 범죄를 가진 사람은 막 그냥 온갖 칼을 들이대면서 찔러대면은 이거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과 검찰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결국은 정치적 문해력과 미디어 문해력이고 이게 갖추어야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거있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고 그런 것이 안 된 사람은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요. 쏟는 거예요. 계속 쏟고 판단력의 미비로 인해서 세상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까 이니에지 이야기하다가 길어졌지만 마지막에 이제 이 이니에지가 다 현대 시민성의 개념하고 충돌되지 않는다. 이게 충돌되지 않는다. 권리라고 하는 것만 빼면 충돌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네 번째의 이 지혜 문제가 평생교육과 시민교육에서 항상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 항상 진행이 돼야 될 것은 시민들이 시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평소에 자기가 시민으로서 올바른 판단력을 갖기 위해서, 올바른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투표가 시민들로서의 행동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투표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아주 하나에 불과한 것이고 매우 중요하지만, 투표를 통해서 정치 변화도 일어나고 사회 변화도 일어나지만 투표는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시민들이 거기에서 계속 개입하지 않으면 당선된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기득권에 안주하기가 쉬워요. 권력을 행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프랑스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철학자인 사상가인 장자크 루소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영국 사람들은 투표할 때만 시민이고 투표가 끝나면 노예로 되돌아간다. 그 말. 그러니까 영국식의 이 투표 제도의 한계를 지적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도 뭐 선거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렇잖아요. 지금처럼 국회가 개원된 지 얼마 안 될 때는 국회의원 한번 찾아가려면 힘들어요. 전화해도 보좌관이 받지도 않고요. 웬만해서는 면담을 할 수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한 100명이 모이면 모를까 한 명이 해도 제대로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선거가 한 달쯤 앞두면 지역 주민의 유권자 누굽니다 라고 하면은 곧바로 아마 보좌관이 누굽니까? 뭐 무슨 일이에요? 뭐 아마 물을 겁니다. 한 10명이 모였다 그러면 이거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보좌관 좀 올 거예요. 거기다가 투표 선거가 한 보름쯤 나오면 보좌관이 오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직접 찾아올 겁니다. 뭡니까? 제가 지금 지역에 뭐가 현안이 있습니까? 찾아올 겁니다. 선거를 한 일주일쯤 되면은 이제 고개가 이제 90도 각도가 될 겁니다.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오면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선거 당일날 저녁에 결과가 나옵니다. 갑자기 숙인 고개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날부터 만나기로 했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투표 끝나면 노예로 다시 되돌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시민권자로서 주권자로서 이 사람들을 확실하게 내가 컨트롤하려면, 즉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존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감시를 하거나 이 사람들이 자기 공약을 얻었을 때는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소환권입니다. 국민 소환제죠. 국민 소환제.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구청장이나 지자체장은 끌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몇 프로죠? 10%인가요? 해야 이 사람들 지금 소환할 수 있죠. 소환에 성공한 예가 없어요. 소환 있지만 국회의원들도 사실 소환권 도입해야 돼요. 그냥 겁을 먹어요. 유권자들을 겁을 내야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거예요. 국민 소환제 도입돼야 돼요. 근데 소환제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왜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까 내가 산재 이야기 했잖아요. 1년에 2,000명씩 죽고요. 태아나력 같은 경우 똑같은 사고가 똑같은 장소에서 또 난단 말이에요. 안 고쳐지잖아요. 안 고쳐진 이유는 명백하죠. 사용자가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사고가 나도 그냥 원청은 책임도 없어요. 하청 기업에서 기껏해야 벌금 많아야 몇백만 원. 사람 하나 죽어도 몇백만 원 월급으로 이제 벌금 때릴 정도면 그냥 사고 계속 나도 괜찮아. 근데 왜 그런 법이 통과가 안 될까요? 그 사람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로비를 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은. 그러면
뭐 그 내가 아침에 그 라디오 그 김영균 어머니가 김영균 재단 이사장이더만요. 그분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해서 어필을 하잖아요. 국회의원 찾아가서 어필해도 국회의원들이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국회에서 꼭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죠. 나중에 가면 또 아무 소식도 없는 거예요.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도 왜 소식이 없을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산재를 당해서 죽은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뒤에서 태안화력의 사장, 기업체 사장들의 이 로비와 돈의 힘이 훨씬 더 무섭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법안을 아무리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에게 떠먹여줘도 이 사람들이 쉽지도 않아요. 아이고, 시민단체에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입에 넣어줘도 가만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 국회에서는 폐기되고 이번 국회에 또 왔어. 이게 통과될까? 통과될까? 도대체 얼마나 몇 명이 죽어야 이게 통과될까? 자, 이럴 경우에 화딱지 나잖아요. 사람들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화딱지 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국회의원들이 유일하게 지금 입법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국회의원들이 사보타지하고 개기면 어떻게 입법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입법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럴 경우에 나온 게 이제 뭐 직접 민주주의에서 나오는 국민 반환제 같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50만 명이 서명하면은 그 법안은 국회에서 제일 먼저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될 거 없어요. 50만 원이 너무 적고 100만 명 서명받아 100만 명 서명하면 국회에서 제일 먼저 심의해가지고 저거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투표하면 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다했다? 이건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고 이거는 정말 원시적인 민주주의예요. 근데 지금까지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런 민주주의였어. 일반 사람들이 권리 정치 그러면 그냥 투표권 정도만 생각했지 평소에 참여를 해서 자기가 뭔가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또 그런 가능성도 별로 없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까지. 그런 기회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만이 누적 되다가 한번 폭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촛불시위 같은 방식으로. 촛불시위 같은 방식으로 폭발해가지고 권력을 교체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들 하지만 다음 권력이 또 개기면 어떡할 거예요? 다음 국회의원이 또 개기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폭발해가지고 세상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이 관심과 의지를 가진 게 저는 제가 봐서는 시민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민 된다는 것은 사실은 피곤한 일이에요. 계속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데 맨날 데모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맨날 데모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주말마다 이 시위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게 정말 너무 피곤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그 시민성은 맨날 데모하는 사람이 시민이냐?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렇게 보진 않고 데모할 땐 해야죠. 그렇지만 보통의 시민들은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요. 그렇게 데모 매일 못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법안 같은 거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국회의원들 입에 떠넣어주는 게 준비한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국회의원 찾아가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너 잘못하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 같은 거 해주는 것도 참여죠. 그 측면 지원이 뭐예요? 이거죠. 그렇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참여는 두 가지잖아요. 시간 아니면 돈이잖아요. 시간을 내거나 돈을 내거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돈을 내야죠. 그렇잖아요. 이 질서를 이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쓰는데요, 그 사람들이. 지금 내가 이야기했잖아. 뒤로 다 로비, 엄청난 로비를 해야 되잖아요. 뭐 국회의원들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뭐 뒤에서 또 선거 자금 대주고 뭐 평소에 뭐 뒷주머니 찔러주고 뭐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가장 중요한 행동이에요. 시민들의 행동은 시민들 그렇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 할 수 있는 건 시간이고 관심인데 시간이나 관심인데 그것도 매번 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뭔가 이렇게 클릭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클릭 노동이라도 하고
청와대 청원할 때 이름이라도 하나 올리는 30초만 시간을 내거나 아니면 시민단체를 지원을 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그거죠.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내가 하지는 못하지만 내 대신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조금 더 여유 있다는 것은 참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래도 너무 비참한 생활을 하지 않을 정도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렇게 본다면 저는 학교나 사회에서의 시민교육, 시민성 교육은 모든 사람이 1인 1시민단체 가입하기로 운동해야 하는 거죠. 이거 기본이라고 봐요. 어떤 형태로든지 1인 1시민단체 최소한 만 원이 부담스러우면 1,000원이라도 내라. 1,000원이라도. 1,000원 못 낸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 원이 부담스러우면 1,000원이라도 내라. 1,000원이라도. 그렇게 해야 이게 시민사회의 물적 기반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활동도 하고 자료도 모으고 또 국회의원들 만나러 갈 때 교통비라도 쓰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은 기부를 하면 더 좋죠. 기부를 좀 더 해가지고 뭐 재단도 만들어서 거기서 재단이 그런 활동도 하게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게 저는 그 시민성의 하나의 우리가 제가 아까 광주 뭐 5.18 예를 들었지만 그런 정도는 그냥 극한적인 상황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평소에 지금 살고 있는 시민들로서는 자기가 잘못된 걸 봤을 때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정도. 그 안 됩니다도 물론 굉장한 불이익이 올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잘릴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안 됩니다도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해요. 그렇지만 혼자 하기 어려우면 여러 사람 모여가지고 이거 안 정도까지로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잘리진 않잖아요. 혼자는. 안 정도 하면 이제 그 정도예요. 그 정도라도. 네, 그 정도라도 하면 그러면 이제 위에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죠. 함부로 못하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참여, 투표 참여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참여, 뭐 그런 것을 그런 식의 태도를 갖추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저는 시민성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하고 연결을 시켜서 본다면, 자, 이 시민성은 애국심하고 분명히 통해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저는 광화문에서 태극기 할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는 저는 그분들의 열정인데 그 열정이 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지혜 문제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삐뚤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삐뚤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성조기하고 이스라엘기 흔드는 거예요. 태극기 흔드는 것까지는 좋아요. 성조기하고 이스라엘기 흔드는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어요. 이거는 무지에 기초한 거예요. 정말로 무지에 기초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도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미국에서 많이 살지는 않는데 1년 반 정도 살았는데 저 성조기 흔드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미국 안 갔다 온 사람들이다. 그런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 미국에서 한 달만 살면 성조기 못 흔든다. 그 차가운 인종차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차가운 인종차별. 그래서 성조기 흔든 사람들은 틀림없이 미국 안 갔다 온 사람들이다. 네. 그 차가운 인종차별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은 성조기 못 흔든다. 이스라엘이 흔드는 것은 이건 잘못된 신앙 때문에. 제가 혹시 기독교 크리스천들 계실까봐 제가 더 이상 진도 안 나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무지에 기초한 것인데, 그러나 그 사람들 열정이 있고 열정 플러스 한이 있죠. 이 사회로부터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공로를 세웠고 헌신을 했고 또 베트남전 같은 데서 참전을 해가지고 희생도 겪었는데 이 국가와 사회가 나를 충분히 대접해주고 있죠. 이해합니다. 이해한데 그것이 굉장히 삐뚤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무지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은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이나 6.25 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은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아니에요. 김대중 정부부터.
김대중 정부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빨갱이라고 공격하는, 그렇게 빨갱이라고 공격하는 그 정부에서 처음으로 참전자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식의 열정이나 한을 좋은 방향으로 물기를 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애국심 좋은데 그 애국심이 잘못했다가는 맹목으로 흐르게 되고 국가로 오히려 욕보이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위신을 깎아먹을 수도 있어요. 뭐 정광훈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가만 내버렸다가 빨갱이 천지된다. 지금 그러고 있어. 자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데 그 사명감을 가지고 데모를 해서 빨갱이 빨리 물러나게 해야 되겠다. 애국심에 기초했다고 모르겠어요. 정광훈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었는지 제가 모르는데 확신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행동했는 결과가 수많은 확진자와 그 간호사와 의사들이 6개월째 집에 못 들어가고 하는 그 고통과 수백만의 자영업자들이 지금 한계 상황에서 생계 위기에 놓이는 그걸 그 사람들이 깨닫고 있나요? 못 깨닫고 있나요? 자기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기본적인 무지에 기초한 거죠.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하더라도 문정부 비판하는 거 좋고 싫어하는 거 좋고 빨갱이라고 공격하는 건 좋은데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인지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저는 시민성의 문제는 애국심 좋은데 그 애국심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 애국심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그게 저는 세계 시민이라고 생각해요. 세계 시민이 굉장히 추상적인 가치인데요. 지금은 추상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인 가치가 됐습니다. 보세요. 미국의 지금 캘리포니아, 오레곤 이 주에서 지금 한국 남한 영토의 5분의 1이 지금 불타고 있어요. 언제 꺼질지도 몰라요. 하늘이 완전히 덮였어요. 차가 충돌해서 사람이 그냥 죽고요. 이게 꼭 지구 환경 위기라고 꽉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미 3% 한번 났잖아요. 지금. 두 번째예요. 지금. 자, 지금 지구 환경 위기 같은 경우는 이거 그대로 뒀다가는 저처럼 이제 좀 산 사람들, 한 6학년 된 사람들은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2학년, 1학년, 3학년까지 앞으로 많이 살 사람들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남은 인생은?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레타 툰베리 같은 여학생이, 스웨덴 여학생이 학교에도 안 가고 금요일마다 피켓 시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유엔까지 날아갔잖아요. 얘들 그 이야기 한번 보세요. 절박합니다. 울먹여요, 정말.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이거 안 하면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지금 기성세대 너희들 행복하게 잘 사는지 모르지만 너희들 우리 지금 다 이러고 지금 죽게 만들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얘들 하는 목소리가. 나는 정상적인 이성을 갖추고 있는 청소년이면 그런 생각 할 것 같아요. 부모 세대가 지금까지 정말로 잘해먹었다. 이 지구를 파괴해가면서. 근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왔다. 우리는 뭐지? 예를 들면. 그러자면은 이 문제가 국가 안으로 해결 안 되잖아요, 이게. 국가를 넘어서잖아요, 지금. 세계 시민의 문제가 옛날에 굉장히 추상적인 거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 됐어요. 굉장히 구체적인 게 됐고, 국가가 살기 위해서라도 국가들끼리 이거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구환경위기 파리협약 트럼프가 탈퇴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로 이 지구환경위기의 주범이고 주범일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건데 이게 지금 당장 지금처럼 무슨 뭐 원래 여름처럼 완전히 장마가 완전히 그냥 8월달까지 계속된 장마도 아닌 이런 시기로 이제 계속되고 북극의 얼음이 녹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사막이 확대되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줄어들게 되고 물이 부족하게 되고 산림이 파괴되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농업 생산량이 떨어지게 되고 농업 생산량이 떨어지면 당연히 쌀값 폭등하게 되고 쌀값 폭등하게 되면 결국은 못 먹는 사람, 굶어 죽은 사람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경작할 수 있는 토지와 경작할 수 없는 토지, 경작할 수 없는 토지가 넓어지게 되면 부족들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지금 아프리카처럼
분쟁이 일어나면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학살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세계 시민성의 문제가 국가주의를 이제 넘어서야 될 절박한 상황에 왔다. 아시아만 경험하더라도 중국, 한국, 일본이 이제 같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우리 원래는 지금 뭐 미세먼지가 이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지금 잠잠해졌지만 작년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세먼지 이거 우리 한국만 단독으로 해결 안 되잖아요. 이게 중국에 나무 심기 하는 시민단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중국에 나무 심기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거 가지고 과연 감당이 될까?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중국의 시민, 한국의 시민, 일본의 시민이 힘을 합쳐야 되는 문제가 지금 굉장히 절박해졌고, 이런 부분들을 보통의 시민들도 이제는 이런 걸 깨달아야 될 때가 왔어요. 내가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들이 행복하게 될 수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환경위기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 닥치게 되고, 거기에서 자기는 자기 자식과 손자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돈을 물려주고 하지만 그게 안 된다. 이런 지경까지 왔다. 그래서 저는 시민성의 문제가 가족을 넘어서고 국가를 넘어서서 가야 될 단계에 왔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저는 이제 시민사회 차원에서 환경운동이나 평화운동이 나와야 될 때다. 지금까지 환경운동이나 평화운동은 소위 말해서 배운 사람들, 학력이 높은 사람들, 엘리트 여성들, 이런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는 일반 평범한 시민들에게까지 확대가 될 때가 왔다. 유럽처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옛날에 그 유명한 프랑스의 여배우 브리지트 바도른가 이 사람이 그때 양 가죽으로 하는 코트 안 입는 캠페인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권 운동을 하면서 이미 몇십 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식의 그 각성된 시민이 나와야 된다. 그게 각성된 시민이 꼭 국가 내에서 혹은 이웃과의 관계 문제에서만 시민성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를 넘어서는 데서도 이제는 나올 때가 됐다. 한국 정도의 경제력이 되고 전 세계 12위의 경제력이고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영향력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편협한 국가주의적인 시각을 넓힐 때가 됐다. 그게 이제 학교 교육에서부터 달라져야 되고, 학교 교육에서도 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초중고등학교에서 저는 모든 사람이 일시민단체 가입하는 것을 저는 기본 학습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내가 회사 다니면 사회에 나가서 조금이라도 벌면 조금이 안 된다.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몸에 뵐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부모들도 저도 이게 큰 소리 칠 건 아닌데 약간의 자랑을 하면 우리 딸이 이제 클 때 이거를 보고 배우라고 딸이 어릴 때부터 계속 한 달에 한 2만 3만씩 내는 거 있잖아요. 아프리카나 저 인도에 그쪽 애 사진 갖다 놓고 그걸 일부러 얘 보고 이제 배우라고 한 거예요. 2만 3만 계속 내게 했고, 네가 크면 나중에 네가 내가 지금 이제 컸는데 아직 돈을 못 벌어요. 아직 시집도 안 가고 아직 그래가지고 아직은 낼 능력이 안 되는데 네가 돈 벌면 네가 내라. 그걸 일종 교육으로서 한 거지. 일부러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아주 초보적인 거죠. 아주 초보적인 것이고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렇지만 그게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그건 엄청난 힘이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약간 제가 이 강의 처음에 이야기했던 나눔이나 혹은 봉사로서의 시민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좀 적극적 시민은 참여고, 참여는 행동이고, 행동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자기가 억울함이 닥쳤을 때만 행동하지 말고 자기에게 억울함이 덜 닥쳤을 때도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기에게 억울함이 닥쳤을 때만 행동하면 의사들처럼 욕도 먹는 거예요. 네. 평소에 이 사람들이 발언하고 행동했더라면 사람들이 지지했죠. 평소에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의료 문제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뭐 그다음에 이런 거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발언권을 했더라면 얼마나 지지를 받았겠어요. 그때 한 번도 이야기 안 하다가 자기들 문제 터지니까 목소리 높이니까 사람들이 다 시니까라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세상이 치료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시민성이 이제 좀 사회적으로 길러지고 지역 사회에서부터 그런 식의 아주 초보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또 학부모들도 학교에 대해서 이기적 학부모,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학부모로서가 아니라 학교를 공공적인 측면에서 다른 아이들도 행복하게 자기 자신만 성적 잘 받는 식으로 담임선생님이 전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공공적 측면에서 학교 일에 참여하는 그런 식으로 좀 변화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약간 조금 앞부분은 교과서적인 이야기였고 뒷부분은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조금 민주시민교육법안이 이제 조금 희망컨대 통과되면 민주시민교육센터가 만들어지고 지역사회에서도 이런 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훈련, 즉 트레이너가 양성이 되고 이 사람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생활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강의가 아니라 직접 뭔가 참여해보고 보고서 써보고 또 관에 찾아가 보기도 하고 청원도 하고 뭐 이런 방식의 좀 주민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위가 만들어지면 틀림없이 이제 변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이 정도로 일단 할까요? 네. 질문이 질문 좀 하시죠. 혹은 누가 질문 올리신 거 있으시죠? 저는 좀 들으면서 이제 시민들이 시민단체나 이런 곳에 후원도 하고 이런 참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요즘에 시민단체들이 네. 어렵다 하는 시기거든요. 저희 사실 되게 어렵고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교수님께서 시민단체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있으시면 좀 지금 이제 정의연, 윤미향 씨 문제 때문에 사실 시민단체 타격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뭐 지금 이 사람이 불구속 기소가 돼가지고 아마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의연 사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허술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재정이나 회계 부분에서 뜻은 좋았고 이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30년을 운동을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바친 거 아닙니까? 인생을 바쳐서 일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재정 회계의 불투명성이 좀 있어가지고 결국은 비판을 받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이 시민단체가 활성화되었다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이제 위축됐다고 봐요. 위축됐다고 보는데 위축된 이유는 뭐 이런 도덕적인 이유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런 그 사회 문제나 시민의식을 갖는 사람의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이 사람들이 그나마 조금 괜찮은 자원들은 대부분 이제 관으로 되게 흡수가 많이 됐어요. 아마 여기도 비슷할 거예요. 일종의 뭐 위탁기관 같은 경우 형태라든지 혹은 준공무원 형태로 많이 관에 흡수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관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관으로 가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공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어공이 나중에 늘공이 되고 싶어서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하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냥 관료의 일부가 돼버려요. 관료가 꼭 나쁜 건 아니죠. 관료 사회도 변해야 돼요. 변해야 되는데 관료 사회가 변하려면 바깥에서 반드시 견제 감시하는 조직이 있어야 돼요. 견제 감시하는 조직이 없이는 반드시 그 조직은 썩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견제 감시하는 조직이 바깥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 바깥에서 생존하려면 역시 재정의 문제가 중요하고 시민 참여가 중요한데 지금까지의 시민단체가 활동을 하다가 이제 윤미향 씨도 이제 국회의원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걸 정치로 해결하는 사회는 굉장히 야만적인 사회죠. 그러니까 정치는 꼭 필요하고 필요하기지만 정치를 정치답게 만드는 건 또 시민사회가 있는 것인데 시민사회가 죽어버리면 정치도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시민사회를 다시 살려야 되는데 살리려면 과거와 같은 형태로 이제 이런 저도 이제 참여연대 뭐 활동도 하고 했는데 어떤 중앙정부와 투쟁하고 감시하고 하는 그런 조직도 필요하긴 한데 그거보다는 이제 풀뿌리 조직이 활성화되는 게 앞으로의 과제일 것 같다 생각하고 풀뿌리 조직도 옛날처럼 회비만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조직으로 움직이기는 어렵다. 자생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뭐 요즘 이야기하는 사회적 경제 이런 것일 텐데요. 어쨌든 어느 정도의 자생력을 갖추면서 주민들에도 뿌리를 내리는 이런 조직으로 조금 NGO나 NPO 활동가가 어느 정도의 그 사회적으로 그 어느 정도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급여도 받고 그리고 전문성도 높일 수 있는 이런 식의 좀 더 좀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추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필요한데 지금 기부금품 모금 규제법 같은 게 굉장히 큰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기부나 이런 걸 활성화할 수 있는 것도 제도화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시민사회가 시즌2로 가야 된다. 지금까지 시즌1이 거의 저는 거의 끝났다고 보는 편이에요. 시즌2로 가야 되는데 시즌2의 시민사회는 어떻게 될까? 그건 큰 고민사항이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저는 이제 정의연 이번 사태가 그걸 아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초창기에 했던 사람들의 역할이 컸는데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업 활동가보다는 파트타임 활동가들이 일반화되는 게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주부들 같은 경우나 혹은 남성들 같은 경우는 노동시간이 좀 단축되면 자기들이 조금씩 시간을 내서 활동을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다른 질문하실 거 없으세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치고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